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랜만에 한 구절 리뷰 7번째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 구절 리뷰는요, 정유정 작가님의 악의 3부작 3권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7년의 밤입니다. 세령마을에 근무하게 된 최연수가 오영재의 딸 오세령을 살해하면서 발생한 오영재의 복수극을 다룹니다. 첫 번째 복수극의 실패 이후 7년간 세령마을에서 멈추어버린 시간이 어떤 결말로 끝을 맺어가는지 추적해가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각각의 인물의 감정과 생각의 묘사가 인간이 가진 본성의 특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설은 최연수와 오영재의 대결 구조가 가장 특징이면서도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복수극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최연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와 최상사라는 인물을 통해 발현되는 내면의 폭력성이 악의 모습이라면, 오영재는 가족에 대한 교정이라는 폭력 행위 등이 보여주는 악의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오영재의 복수극이라는 것이 정말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공감 가지 않는 이 복수극은 어떤 의미로,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설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건 제 애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세령의 외할아버지가 말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세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단순하게 판단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른 오영재의 모습들을 읽다 보면 악을 정당화하는 그 무지함과 이기심 때문에 이 말이 되게 핵심적인 문장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과 악의 대결이다 보니까 최연수와 오영재 두 사람 모두를 응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어떤 악도 응원할 수 없다, 지지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또 소설이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다음 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 소설의 전체를 가장 잘 표현해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보았습니다. 승환은 전화를 끊었다. 상황의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었다. 오영재와 팀장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위태로웠다. 오영재는 살해당한 아이의 아빠였다. 충돌 지점을 향해 폭주하는 자동차였다. 팀장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고 침몰하는 난파선이었다. 두 극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게 어떤 일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질 않았다. 짐작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무서웠다. 두 번째 책은 28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봉쇄된 화양시의 28일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치밀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인간, 동물과 동물 등 여러 구도로 관계를 조망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리는 3개의 소설 중에서는 가장 막막한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소설은 굉장히 많은 인물과 동물을 화자로 삼고 있는데요. 이 많은 화자들의 관계, 그리고 이해관계의 어떤 진행들이 어떻게 얽혀가는지를 보면서 사건들과 이 소설 자체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이자 연결되어진 사회의 상황을 통해서 정유정 작가님이 그 당시에 이 소설을 발표하던 당시에 말하고 싶으셨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동물에게 혹은 인간에게 가하는 우월적 지위의 모습의 실체는 어떤지, 그리고 이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아진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요,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사회의 모습이 과연 괜찮아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은요, 이렇게 사회나 집단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가진 인물을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박동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동해라는 인물은요, 동물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악행을 또 많이 저질러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악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악인이 이렇게 특정 지어져 있는 이유는 악의 3부작이 공통적으로 악인이 등장한다라는 점과 그 연결성에서 정유정 작가님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의도는 뒤에 종의기원까지 보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박동해라는 인물 자체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박동해는요, 이 악행을 저지르는 기저의 어떤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걸 보면 열등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였던 것, 그리고 그 소외된 상태에서 오는 트라우마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악행의 기저에 깔려 있는데요. 이러한 기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앞선 7년의 밤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종의 기원도 공통적으로 상황이, 어떤 기억이 악인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재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동해라는 악인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이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가장 적게 부각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에서 조금 다르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년의 밤이나 종의 기원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박동해라는 인물은 뭔가 악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뭔가 이야기한다라기보단 악인이 하는 행위들이 다른 인물들에게도 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게 비교 대상으로서의 악인을 또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동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잔혹성, 폭력성을 가진 인간은 또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가, 이런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또 한 구절 읽어드리고 종의 기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움켜진 손을 슬그머니 등 뒤로 숨겼다. 목이 답답해 왔다. 하고 싶은 말이 목전 밑에서 신물처럼 솟구쳤다. 그때 살려고 애쓰는 것 말고 무엇이 가능했겠느냐고.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본성이었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성. 그가 쉬차를 버리지 않았다면 쉬차가 그를 버렸을 터였다. 그것이 삶이 가진 폭력성이자 슬픔이었다.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거짓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마지막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세계의 소설 중 가장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책이고요. 실제로 앞에 두 소설은 화자가 여러 명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이 소설은 한유진이라는 단일 화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한유진을 화자로 해서 악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코패스 중에서 상위 1%인 포식자 프레데터인 한유진이 악인으로 탄생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1부 어둠 속의 부름, 2부 나는 누구일까, 3부 포식자, 4부 종의 기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유진의 과거와 악인으로의 모습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악인은 결국 악인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한유진은 1부부터 4부까지 사건에 대한 회피와 자기합리화 과정들을 공통되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게 기시감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세부적으로 보자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에 한유진이 악인으로서의 본성이 있고 그것이 발전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필연일까? 라는 질문이 조금은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본성은 결국 본성으로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좀 남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유진이 자신이 복용하는 리모트라는 약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이 약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자신이 프레데터라는 사실 그리고 수영을 못하게 된 여러 이유들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노의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수영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조금 보자면 이제 엄마인 김지원이 우려했던 이 프레데터라는 본성이 다른 방향으로 분출이 됨으로써 한유진이 결국 이 본성을 분출하는 방법을 범죄나 살인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수영을 계속 했다면 결국에는 이 본성을 분출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한유진이 악인으로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한유진은 또 악인으로 결국 최종적인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결국 한유진, 이 순수 악인인 한유진을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건데요. 한유진이란 인물 자체가 순수 악인으로 정유정 작가님이 창조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한유진이 거듭해서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앞에서 봤었던 여러 악인들의 모습들과 공통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따라서 우리가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악인은 어떤 이미지가 있고 28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이미지가 나 그리고 내 주변 그냥 이런 사이코패스나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와 별도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생각해보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악의 3부작을 모두 읽고 나서 결론적인 생각은 악에 대해서 본성과 상황의 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악인으로서의 모습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고 그 악인의 모습이 밖으로 표현되기도 표현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악인이라는 것이 선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집을 자동으로 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몸을 불리게 하는 이유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무던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저는 받았고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종의기원의 작가의 말에 보면 정유정 작가님이 왜 이 많은 악인들,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끝으로 이 부분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인간의 악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대답할 차례다. 평범한 비둘기라 믿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매의 어두운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의 악,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분신, 유진이 미미하나마 어떤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 싶다.